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들고 왔습니다. 예전에 사놓고 너무 두꺼워서 못 읽고 있던 책인데요. 드디어 다 봤습니다. 이 책이 3긴까지 합치면 무려 719쪽짜리죠. 3긴을 빼더라도 711쪽입니다. 엄청나죠? 이걸 다 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함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칼 세이건 사망 10주기를 맞이해서 나온 특별판이고요. 2006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건 1980년이죠. 네,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아름다운 문장이 많습니다. 게다가 상상력을 무척이나 자극을 하죠. 읽는데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정말 2번, 3번 읽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예전에 제가 만들던 영상과는 좀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껏 만든 영상들 길어봤자 20분 좀 넘는 분량이었는데요. 근데 이 세이건의 책 코스모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렇고요. 물론 뭐 이 책도 한 줄 요약 가능하죠. 우주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책이다. 네, 이렇게 한 줄로 요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버리면 뼈대도 다 설명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 겸 그리고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볼 겸 각 장마다 동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저자 칼 세이건에 대해서 그리고 1장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 세이건은 1934년생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났죠.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재였던 것 같아요. 책에도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책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책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부모님이 도서관 출입증을 하나 줬다고 해요. 이때가 몇 살인지는 안 나와요. 어릴 때고요. 도서관에 가서 사서한테 스타에 대한 책을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서가 건넨 책이 클라크 게이블 그리고 진 하로우 같은 영화 배우가 나오는 책이었다고 해요. 어린애가 와서 스타에 대한 책을 주세요 하니까 인기 스타에 대한 책을 달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죠. 자, 근데 세이건은 이거 말고 진짜 별에 대한 책을 주세요 라고 다시 말을 했고, 그래서 받아든 책이 천문학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천문학 책의 제목이 뭔지 이런 거는 이야기를 안 해요. 어쨌거나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별이라는 게 태양이었구나. 천문학에서는 별이 태양이더라고요. 이걸 알게 됐고 또 저 수많은 행성들 중에서 우리 말고 다른 지능을 갖춘 생명체는 없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하죠. 참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항상 A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니던 학교가 뉴저지에 있는 어느 산업단지에 있던 라웨이 하이스쿨이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애가 워낙에 똑똑하니까 원래 다니던 학교가 공립학교였어요. 이 학교 말고 좀 좋은 사립학교로 보내세요 라고 학부모를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못 보내죠. 비싸니까 그랬던 거예요. 사립학교가 지금도 비싸지만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빠 이름이 사무엘 세이건인데 우크라이나 출신 노동자입니다. 옷 만드는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을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어릴 때부터 세이건이 영재 교육을 받았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어쨌건 세이건은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고 또 공상과학 소설을 달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세이건에게 어릴 때
별이라는 존재, 이건 그냥 원래는 취미의 영역이었다고 해요. hobby라는 단어 쓰더라고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세이건에게 물어봤대요.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말하길래 세이건이 저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취미 생활은 나중에 직업을 갖고 해도 된단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천문학이라는 게 돈 안 되는 분야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이건도 별은 그냥 취미의 영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그랬다고 해요. 근데 중학생쯤이던 때에 변화가 생깁니다. 천문학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별을 보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더라. 천문학자가 월급을 받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책에 나와요. 어릴 때부터 별을 무척이나 좋아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어릴 때 세이건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상상력도 무척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세이건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에세이 콘테스트에 나갔다고 해요. 그때 자기가 에세이로 썼던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지구인이 우주인과 만나면 이게 북미 원주민이 유럽인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지구인에게 위험한 일일까? 네, 이게 제목입니다. 되돌려 보면 유럽인들이 북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때 북미 대륙에 살던 원주민들에겐 그 일이 재앙이었죠. 마찬가지 일이 지구인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우주인과 만나게 되면은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무척 논란의 대상이 되는 주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이게 논란이 됐고, 그럼에도 워낙에 글의 전개가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다가 1등상을 줬다고 해요. 똑똑했다. 네, 상상력이 풍부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대학 가서는 어땠을까? 대학 생활 좀 살펴보면 미국에선 보통 18살 또는 19살이 돼야지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칼 세이건은 16살에 입학을 했어요. 1951년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갔어요. 이유가 당시에 나이가 어린데도 똑똑하면 받아주는 몇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자, 이 책, 한글판 이 책을 보면 세이건이 학사 학위를 인문학으로 받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을 이 책에서 뽐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는데, 근데 인문학을 한 건 맞아요. 1954년에 인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1955년에 같은 대학에서 물리학 학사 학위를 또 받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어서 좀 더 뒤져봤는데 시원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추측을 좀 해야 되는데요. 세이건은 대학을 일찍 들어갔죠. 네, 어린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두세 살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학 측에서 너는 교양 수업을 좀 많이 들어라. 네, 이런 조건을 붙여서 입학을 시켰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세이건이 받은 인문학 학사 학위, 이걸 설명하는 글을 보면 일종의 명예학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브리트니카 백과사전 같은 걸 보면 세이건은 학사와 석사 학위를 물리학으로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1955년에 학사, 1956년에 석사 학위를 각각 물리학으로 받은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세이건이 인문학이 아니고 물리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박사 학위는 1960년에 받습니다. 천문학과 천체물리학, 이걸 전공한 걸로 되어 있고요. 23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대단하죠? 뭐 이공계에선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 받는 거 가능하다지만 그럼에도 23살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나서 포스트 닥터 과정, 한국에선 포닥이라고 부르죠. 포닥 과정을 스탠포드 그리고 UC 버클리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또 생물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뭘 할 건지 그 그림이 미리부터 그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분야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포닥 과정을 끝내고 나선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에서 조교수로 일을 합니다. 이때부터 뭐 스타입니다. 전국구 스타였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강의, 이건 뭐 항상 꽉 찼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중 강연,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강의에서도 항상 인기가 있었고 꽉꽉 들어찼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이건은 하버드 대학에서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신 교수 자리를 달라, 테뉴어가 있는 종신 교수직을 달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걸 하버드에서 거부했다고 하네요. 왜냐면 당시 하버드에서 교수들 사이에서 세이건에 대한 평가가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싫어했던 측의 평가를 보면 쟤 왜 저렇게 나대? 라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코넬대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기서 정교수 자리를 받고 코넬 대학교의 행성연구소 소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후의 커리어는 화려합니다.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나사의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고요. 또 작가, 방송인, 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죠. 또 미국이 시도했던 무인 우주선 탐사 계획, 여러 개가 있죠. 메리너, 바이킹, 보이저, 갈릴레오, 네, 이런 아주 유명한 우주 탐사 계획, 여기에 거의 다 관여했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해요. 뭐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코미디언이 TV에 나와서 칼 세이건을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죠.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인기가 워낙에 많으면 시세 많은 자가 생기기 마련이겠죠. 대중적 인기는 높았지만 학계에서 세이건에 대한 평가는 양분됐다라고 해요. 이건 하버드에서도 그랬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 세이건에 대한 비판의 핵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상상력의 발로다. 연구 성과라는 게 상상력의 발로다라는 거예요. 외계 생명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세이건의 주장이었으니까 그런 말을 들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엄격하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과학에서 엄격이라는 단어는 연구 방법의 높은 잣대를 표현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이건은 과학의 연구 방법의 잣대가 낮다 라는 평가를 들었다는 거죠. 또 자기 과장적이다 라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너무 나댄다 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자기 것인 양 말한다, 네, 이런 평가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과학계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뭐 특히 천문학계에서 일이 터지면 다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세이건한테 찾아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문학 관련 이슈는 이때는 다 세이건이 해설을 맡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대적인 배경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가 70년대, 80년대예요. 세이건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소련과 미국이 지구상에서의 대립을 뛰어넘어서 우주에서 경쟁을 할 때죠. 내가 먼저 저기에 도착할 거야, 이런 식의 경쟁을 한참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단어가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어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해석을 세이건이 독점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세이건에 대한 시샘이 얼마나 컸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세이건은 스스로를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라고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학에 대해서 대중과
이야기하는 사람, 네, 해설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대중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을 것이고, 이걸 곡해하자면 남의 아이디어를 자기 이야기 하듯이 한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요, 세이건은 과학을 대중들이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 명료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펀드레이징이 쉽다. 네, 단순하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우주선 한 척을 우주로 보내는 거, 이거 말만 들어도 돈이 엄청나게 들 것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을 정부를 상대로 또는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해서 따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대중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선 대중이 과학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이건은 대중들을 상대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건 세이건의 노력, 대중을 상대로 자신이 투자했던 그 노력들이 상당히 높은 결실을 이뤄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재능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글쓰기가 탁월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소설도 썼죠. 네, 소설이 콘택트, 영화로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외계 생물과 인간이 교신하는 내용을 다룬 소설이었습니다. 1984년에 이 책을 썼는데 당시 출판사와 계약금으로 무려 200만 달러를 받았죠. 워낙에 인기가 있는 인물이니까 가능했던 거겠죠. 지금도 큰 돈입니다. 200만 달러. 23억 정도 되죠. 당시 돈 가치로는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부고 기사를 봐도 이 대목이 등장합니다. 200만 달러 계약금, 이게 문단을 뒤흔들어 놨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콘택트라는 소설은 1997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에 대한 소설을 썼다는 거, 이것도 대중에게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대중들이 갖고 있던 그 높은 문턱을 확 낮추기 위한 시도였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세이건은 1992년 12월에 골수암으로 사망합니다. 당시 뉴욕타임스 부고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학의 대중화에 탁월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 62세로 사망하다. 네, 세이건이 과학을 대중화하려고 했던 그 노력 아직까지도 먹히고 있죠. 이 책 코스모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책을 읽으면서 우주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 이걸 생각할 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한반도 안에서, 한반도가 뭡니까? 서울 바닥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선 광활한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 서 있는 나를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매우 작고 티끌보다 더 작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유의 지평이 정말 넓어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주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이게 다 칼 세이건의 덕분인 거죠. 저자 소개가 무척 길어졌는데 그만큼 대단한 인물 같아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책 내용도 잠시 들여다보고 이 영상은 끝낼게요. 총 13장으로 이 책은 구성이 됐는데 이번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1장입니다. 제목이 코스모스의 바닷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다라는 비유를 했는데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네,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넓으냐? 우주에는 은하가 대략 1000억 개가 있다고 하죠. 각각의 은하에는 저마다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별이라는 건 그냥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저게 다 별이 아니고 천문학에서 별이라는 건 항성을 뜻하더라고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들, 그게 항성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네, 이 태양 같은 애들이 1000억 개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억 개의 태양 같은 애들을 갖고 있는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광활하지 않습니까? 전혀 감이 안 오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스모스를 정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고는 한다. 코스모스를 정관한다는 것이 미지 중의 미지의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울림, 그 느낌, 그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죠. 저 우주를 보면 그 무한함 때문에 울림을 느낀다.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낀다. 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저자는 묻습니다. 이렇게 우주가 넓은데 이 넓은 우주에서 지능을 갖춘 생명이 우리들 뿐이겠느냐? 라는 거죠. 저자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주가 생명으로 그득그득 넘쳐난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확실히 이 우주에는 우리처럼 지능을 갖춘 생명체가 또 있을 거다, 엄청나게 많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우주엔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죠. 무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무지를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 인류는 노력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노력을 한 거죠.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 그 도전이 고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세이건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게 기원전 3세기 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졌던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에 소속된 학자들이 코스모스 전체를 연구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도서관에는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천문학자가 쓴 책이 한때 보관돼 있었다고 해요. 이 책에는 놀랍게도 지구도 하나의 행성일 뿐이고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은 없죠. 책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도서관 자체가 파괴됐고 책도 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도서 대여증 하나만 남아 있었더라면 과거의 수수께끼들을 많이 밝혀낼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다. 네, 저자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참 각별해요. 이 이야기는 책의 뒷부분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자는 고대 시대 때부터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는 인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현대 과학은 고대 세계가 알고 있던 과학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과학에 힘입어서 인간은 이제 우주가 밟아온 진화의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대폭발, 그러니까 빅뱅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재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주의 나이가 대략 150억에서 200억 년 정도 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세부적인 내용도 서서히 알아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건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인 거죠. 저자의 비유, 이 1장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코스모스의 바닷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코스모스를 거대한 바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제 겨우 그 바다에다가 발가락을 담그는 수준이다 라는 거죠.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박한 평가인가? 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기껏해야 발목을 물에 적신 수준이다. 네, 이렇게 나와요. 큰 차이 없죠? 발가락 담근 거나 발목을 적신 거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이 거대한 바다를 이해하려면 갈 길이 너무나 멀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칼 세이건은 이 7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쓰면서 이런 아주 훌륭한 비유를 1장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책 다시 읽어도 정말 새롭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깊이가 새롭게 느껴지고요. 찬찬히 읽어보고 제가 느낀 감정들, 그리고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2장 우주의 생명 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